상담할 시간 여유도 좀 있고 하니까 다행인 건 같은데 아무튼 정신이 없어. 해봅시다. 일단 유전자 오늘 이제 영어 정리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유전자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면요. 유전자 뭡니까? 네, 뭐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뭐 유전 물질, 그러니까 뭐 흔히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유전 정보라는 게 우리한테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을 유전자라고 부를 건데,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누구야? 그치? DNA죠. 그래서 뭐 DNA도 있고, 뭐 굳이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RNA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DNA, RNA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고? 네, 핵산이라고 부르고. 근데 핵산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산을 띄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DNA든 RNA든 A가,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 디옥시리보스, 얘는 리보스고, 그다음에 얘는 핵 안에 들어있어서 N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앞에 두 개보다 중요한 게 마지막 A가 애시드니까 산성을 띈단 말이야. 그러니까 DNA, RNA는 이 마지막 A가 애시드, 산이라서 그 자체가 산성을 띠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산성을 띠는 물질들이 어디 안에 들어있으니까? 핵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핵산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핵산의 이름처럼 우리 배우는 용어들 자체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름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냥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는 정도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이 핵산 전 단계, 우리 핵산이라고 부르는 DNA, RNA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치, 뉴클레오 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많이 부르지.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돼서 길게 연결된 거. 뭐 아니면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DNA, RNA 핵산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뉴클레오타이드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산, 당, 염기. 어차피 뉴클레오타이드 자체를 깊게 다룰 일은 아예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인산, 당, 염기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만 알면 되는 것 뿐이지 그냥 막 자세히 알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두고 있어야 되고 알아두고 있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중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쪽은 어디입니까? 염기 쪽이죠. 그래서 뭐 염기가 뭐 AGCT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근데 이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염기 서열이라고 얘기한다. 이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나름 전체적으로 좀 한두 번씩 쓰게 될 단어기 때문에 한번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건 유전 정보,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게 염기 서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인 게 DNA, RNA 같은 핵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DNA가 모인 건 뭐가 될까요? 에서 일단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DNA는 이중나선 구조긴 한데, 이중나선 생각하지 말고 DNA가 길게 쭉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냥 크게 보면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쭉 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가 DNA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물질이고, 그리고 DNA라고 하는 건 쓸 때가 되면 사용해야 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물질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저렇게 실 상태로 그냥 대충 놔두면 문제가 되겠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에서 실을 보관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실을 그냥 아무렇게나 풀려진 상태로 그냥 아무데나 보관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둬요? 그치? 뭔가에 감아두지. 그러니까 원래 실이라고 하는 건 사용할 때가 되면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실을 어디에 감아두지 않고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쓸 때 막 엉켜갖고 쓰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을 감아두는 것처럼 DNA도
이렇게 감고 있는 뭐 심지라고 하는 게 있어. 심지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휴지심 같은 게 있는 거지. 우리 휴지도 그렇잖아. 휴지도 결국에 휴지가 그냥 막 말려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휴지심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심지를 두고 그 심지 주변에 DNA가 감겨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저 심지의 성분은 뭘까? 네, 단백질이겠죠. 그래서 이 DNA가 감고 있는 이 심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이름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NA라고 하는 건 그냥 쭉 있는 게 아니라 이 DNA가 중간중간 히스톤 단백질을 이렇게 감고 있는 구조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 있으면 그걸 막 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중간에 여기 또 히스톤 단백질이 또 있어서 막 감겨 있고,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 있어서 감겨 있고, 여기도 가다가 히스톤 단백질이 있어서 감겨 있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DNA는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결국엔 이 쭉 DNA가 진열되어 있는 방식이 요게 반복되는 형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린 이걸 뉴클레오솜 이라고 불러줍니다. 아우, 자꾸 말했고요.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줘요. 그냥 뉴클레오솜 별거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DNA가 쭉 가다가 중간중간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겨 먹으네구나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뉴클레오솜이 계속 반복되어서 길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뉴클레오솜을 단위체로 해서 얘가 모인 걸 뭐라고 불러주게 되냐?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게 염색사인 거지. 이대로 쭉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게. 근데 우리 염색사 말고 여러분들이 좀 저거랑 비슷한 이름인데 익숙할 만한 게 뭐가 있지? 그치, 염색체. 그럼 이제 염색체랑 염색사는 무슨 차이가 있냐? 결국에 염색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뭉친 게 염색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염색체는 이렇게 그릴 거고 앞으로 정말 많이 그리고 정말 많이 보게 될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염색체지. 근데 염색사가 응축된 게 염색체라고 했을 때 염색사든 염색체든 왜 이런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 염색체, 염색사, 얘네들이 우리가 얼추 알아. 사실 여러분들은 염색체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지 않잖아요. 염색체는 그냥 안에 유전물질이 들어있고 대충 이렇게 날파리처럼 생겼고 그건 아는데, 근데 왜 이름이 왜 염색체게? 간단해. 아까 헥산 때랑 비슷해. 이름은 그렇게 어렵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염색이 돼서 염색체예요. 실제로 우리가 세포를 관찰하잖아? 우리가 세포를 꺼내서 현미경에 놓고 관찰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보려면 염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다가 염색약을 뿌려서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세포에 뭐가 되게 진하게 염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냐면 핵이 되게 진하게 염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그 핵 안에 있는 물질들이 염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핵 안에 있는 물질들이 뭐일 거고? 염색사, 핵산, DNA 이런 애들일 거고.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염색이 되는 실이라서 염색사고요. 염색이 되는 체라서 염색체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복잡한 이름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염색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사실도 나름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내신에서나 물어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염색이 되는 애들이 염색체, 염색사라고 하는 애고, 그리고 당연히 우린 이 안에 기본적으로 DNA로 되어 있으니까 유전 정보가 들어있을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이유는 일단 얘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응축이 되는 거냐면 분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응축이 되는 건데, 어차피 당장은 분열 얘기를 할 게 아니니까 일단 요 분열할 때 왜 응축되는가,
뭐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염색체 얘기를 조금 더 먼저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이 밑에 염색체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본 것들 중에서도 염색체가 이렇게 그려진 경우가 있을 거고 염색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둘은 무슨 차이일까? 이건 반쪽알이? 그럼 이건 염색 반체? 반염색체? 이건 염색체? 아니고 둘 다 그냥 염색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우린 염색체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생겼어도 염색체라고 불러주거든. 근데 분명히 생긴 거의 차이는 있잖아. 그러면 이 생긴 거의 차이는 왜 왔을까? 그리고 분명히 생긴 게 다른데 왜 둘 다 똑같이 염색체라고 불러줄까? 여기서 일단 왜 다르게 생겼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해봅시다. 왜 다르게 생겼을까요? 날개가 개수가 달라요. 네, 날개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날개 개수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복제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분열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한다고 했어도 그래도 미리 한번 좀 생각을 해둬야 될 부분 중에 일단 체세포 분열 얘기를 아주 얕은 것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사실 우리가 생원에서 깊게 다룰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원에서 다루고 싶은 건 유전이고 그래서 유전자든 세포 분열이든 다 뒤에 있는 유전과 엮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서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깊게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유전 현상이랑은 상관이 없잖아. 원래 우리 유전 현상이라는 게 뭐야? 부모님의 유전자가 자식한테 물려지는 거, 이게 유전 현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닮게 되는 거, 이게 유전인데 근데 체세포 분열이라는 건 그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다룰 일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마 기억이 나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억이 많이 날수록 편할 겁니다. 뭐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해서 각각 하는 일이 뭐고 이런 거. 물론 이제 생원에선 그 얘기만 하고 지나갈 건 아니지만 뭐 지원기, M기, 뭐 S기, G투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체세포 분열은 왜 합니까? 우리 사람 입장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 세포를 늘리려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 세포를 늘리면 뭐? 어떻게? 생장, 그치? 보통 우린 생장의 목적을 가지고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게 세포수를 늘리는 것의 의미지. 세포수가 많아지면 우리는 몸이 커지고 키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꼭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세포 하나가 분열을 해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내 몸에 있는 세포, 어떤 세포의 그냥 이름을 김쌤의 세포니까 김쌤 세포라고 불러봤을 때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진 세포가 두 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둘 다 결국 내 몸을 이루는 세포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는 김쌤 세포고 하나는 장쌤 세포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둘 다 김쌤 세포가 그대로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흔히 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세포, 흔히 우리가 딸세포라고 표현하거든요. 딸세포의 유전자가 원본 세포, 모세포와 완벽하게 동일해야 한다가 체세포 분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열 전의 세포랑 분열 후의 세포가 유전적으로 전혀 다르면 안 돼.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유전자를 복제해야지. 복제해야만 얘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똑같이 얘한테도 나눠서 넣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분열에는 필연적으로 복제란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린 그냥 이건 복제하기 전이고 이건 복제한 이후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일단 그거보다 앞서서 이해는 나중에 하고 너네 사람 염색체 수가 몇 개예요? 46개.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은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뭐고 몇 개는 뭐야? 44개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제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진짜 시험 기간 가까워지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질문하거나 선생님 이렇게 되면 체세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44개에 해당되는 거 상염색체라고 부르고요. 그치, 나머지 두 개는 성염색체라고 부를 건데, 성염색체는 성별과 상관이 있는 염색체고 44개의 상염색체는 성별과 상관없는 염색체죠. 근데 이거랑 체세포, 생식세포랑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 이때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안 헷갈리거든? 근데 갑자기 시험 기간 가까워지고 문제 풀다 보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진짜 헛소리를 한다니까? 내가 매년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것도 공부 좀 한다는 애들도 갑자기 와갖고, 선생님 근데 생식세포면은 성염색체, 생식세포랑 성염색체가 어느 순간 머릿속에 같은 개념으로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일 없게 처음부터 개념 정리를 좀 잘하고 가자는 게 오늘 수업에 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진짜 나중에 너네 머릿속에 개념이 다 뒤죽박죽 돼요. 어려운 문제 푸느라 그냥 문제 푸는 데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상염색체랑 성염색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염색체는 알고 있죠? 남자는 XX세요? 남자는 XY고 여자는 XX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불러주는 이 성염색체라고 하는 건 X랑 Y가 있어서 XY면 남자, XX면 여자 이렇게 성별을 결정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나머지 44개의 상염색체는 그냥 성별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불러줄까? 얘는 X, 얘는 Y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상염색체는 어떻게 불러줘? 기억 안 나? 번호를 매겨서 불러주지. 그래서 상염색체는 번호를 매겨서 부르는데, 번호를 매겨서 부르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제일 큰 것부터 1번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겁니다. 제일 큰 게 1번이고요. 제일 작은 상염색체가 몇 번? 제일 큰 게 1번이니까 그럼 제일 작은 게 22번까지만 있지. 22번까지가 있게 됩니다. 선생님, 상염색체 44개인데 왜 우린 번호를 22번까지만 매겨주나요?는 왜 그런 겁니까? 그치? 실제로 44개의 상염색체들은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저 44개 중에 얘랑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염색체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은 굳이 뭘 해줄 필요가 없는 거냐면 번호를 따로 매겨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같은 번호를 씁니다. 똑같이 생겼으면. 그래서 저 44개의 상염색체는 우리가 번호를 매길 때 1번부터 22번까지를 크기 순으로 큰 것부터 이제 매겨준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때 이렇게 같은 게 두 개씩 있으니까 22번까지만 매기는 거고,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를 뭐라고 불러요? 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아마 시험 기간 때 몰라, 불특정 다수에게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고 누구한테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기간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한문을 필수 교과로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동염색체 뭐 이런 것만 해도 이거 되게 쉬운 단어잖아. 상, 이거 서로 상이고요. 동, 같을 동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같은 염색체라는 의미라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자어가 갑자기 한자 공부를 하게 되나? 아무튼 한자어가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한자어가 많다 보니까 한자를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 어휘를, 처음 보는 어휘를 해석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한자를 아예 전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면 다 하나하나에 서로 다른 단어가 돼버리잖아.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 영어 공부할 때도 막 어근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휘에. 그런 거랑도 비슷한 얘기인데,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니까 대충 지나가고. 근데 그래서 이 상동염색체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서로 같은 염색체, 그러니까 모양이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렇게 모양이 같은 상동염색체는 들어있는 유전자가 서로 어때요? 달라요. 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유전자 얘기도 좀 해봅시다. 뭐 염색체 얘기도 아직 해야 될 게 엄청 많지만 그래도 유전자 얘기도 이렇게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고 뭐 다 각자 기억 상태가 다를 테니까 그래도 잘 떠올려 보면 뭐 라지알 스몰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완두콩이 어쩌고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좀 그래도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라지알 이렇게 하면은 얘는 둥근 완두 유전자, 그러니까 완두콩의 모양이 둥그러지는 유전자고, 스몰알 하면 주름진 완두 유전자, 그러니까 완두콩의 모양이 주름져지는 어떤 그런 유전자를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이렇게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적어주잖아. 왜 유전자는 이렇게 짝을 짓고 있죠? 사실 짝을 왜 짓고 있느냐는 우성열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유전자를 어떻게 받았으니까. 엄마한테서 반, 아빠한테서 반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유전자를 어머니한테서 반, 아버지한테서 반 이렇게 반반씩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 두 개가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가 돼버린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둥근 모양 완두, 이게 주름진 모양 완두, 이렇게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게 될 텐데, 이 두 개의 유전자는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게 될 텐데, 이런 모양이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형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항상 한 쌍씩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한 쌍으로 맞춰져 있는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동염색체 얘기하다 갑자기 이 대립 유전자 얘기로 흘러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대립 유전자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될 포인트, 여러분들이 제발 꼭 제대로 기억하고 지나가야 되는 포인트, 대립 유전자는, 어떤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별게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건 이제 완두콩 유전자니까 사람 걸로 좀 넘어와 보면요, 일단 저는 B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B형이고 어머니가 O형이어서 저는 B형 유전자 하나랑 O형 유전자 하나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의 ABO 혈액형이라고 하는 형질에 대해서 제가 가진 유전자형은 B5가 되는데, 이 대립 유전자 두 개는 특정 이 염색체의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사실 지금 정리할 땐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진짜 매년 나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시험 기간 가가지고 너무 많이 받아요, 이것도. 제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고 너무 당연한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걸 정리할 일이 사라지거든? 근데 이런 걸 정리할 일이 사라졌다고 해서 너희들 머릿속에서도 이 개념이 흐려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면 그냥 시험 문제 틀려오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게 제대로 정리해놓고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질이라는 게 있으면, 형질은 이제 뭐 사람 같은 경우는 형질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이것도 형질이 될 거고요. 뭐 아니면 저는 이제 머리카락에 곱슬이 좀 심한 편인데 곱슬이냐 뭐 직모냐 이런 것도 이제 형질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방금 얘기한 ABO 혈액형 이런 것도 형질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RH 혈액형 뭐 이런 것도 형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형질인데, 그런 형질은 대립 유전자 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두 개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들어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는 대립 유전자가 두 개인 이유랑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들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같은 이유입니다. 왜? 이거 하나 엄마 아빠한테서 받는 거잖아? 애초에 상동염색체 하나하나를 엄마 아빠한테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번부터 22번까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번부터 22번까지가 각각 두 개씩 있을 건데 1번부터 22번까지 중에 하나씩은 다 엄마한테 받은 거고 나머지 하나씩은 다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엄마 반 아빠 반씩 담는다는 이유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지. 그런 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잘 잡혀있는 상태에서 복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그럼 얘를 복제한 게 얘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B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염색체가 복제돼서 만들어진 게 이 염색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긴 애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에 B가 들어있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어? B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지. 말 그대로 복제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요 날개를 그대로 복제해서 요 옆에 날개를 만든 거거든. 그래서 여기 날개와 여기 날개는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게 동일한 거고 상동끼리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 다르잖아 지금 당장 이것만 봐도.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나오는 질문이 뭐냐? 선생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전자가 꼭 이렇게 B5 이렇게 서로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BB나 뭐 AA 뭐 이런 거 완두콩으로 따지면 라지알 이런 식으로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 같은 게 들어있게 되는데 그럼 이 둘은 유전적으로 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염색체는 46개, 쌍으로 따지면 23쌍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형질의 가지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거든? 그래서 염색체 한 쌍당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유전 정보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개 이상의 유전자는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10개 이상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는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놓은 게 이것뿐이라고 해서 진짜 이 염색체에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 나머지 다른 것도 들어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둘이 유전 정보가 같다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적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가 다 같아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만에 하나 진짜 그럴 확률이 엄청 낮은 거지. 가능하잖아요. 가능은 한데 무시해 준다고. 너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거 무시해 줘서 우린 무조건 그냥 상동염색체끼리인 같은 유전자를 갖는다.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게 다 같아지는 그 엄청 극히 일부의 예외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상동염색체끼리인 유전자는 달라. 그럼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동염색체는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나눠 갖는다. 딱 이렇게만 표시합니다. 이제 맞물리는 소리지. 그러니까 대립유전자 하면 얘네 아까 얘기했던 게 대립유전자는 같은 형질에 대한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들어있다. 이 얘기랑.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동염색체끼리는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나눠 갖는다. 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얘기해도 상동끼리 유전자가 동일하냐라는 얘기는 질문에 대해서는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뭐 물론 막 문제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여기도 B가 있고 여기도 B가 있는 그림을 줘놓고 상동염색체의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는 동일하다.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건 맞겠지만 그건 니들이 눈으로 확인하면 되잖아. 그걸 틀리면 국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알아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얘네들에 들어있는 전체 유전 정보가 그러니까 상동끼리 유전 정보 자체가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 식으로 크게 질문할 때가 훨씬 많아. 하나하나 질문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 다시 5로 되돌려 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복제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의 상동염색체도 복제된 상태일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O 유전자는 요 옆에 날개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아예 상동염색체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둘 다 똑같은 게 들어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들어있게 되겠지. 아이고야. 근데 내가 이걸 진짜 강조하는 이유가 막 문제에서 여기 이렇게 B 해놓고 이게 보통 이제 많이 기본 개념 문제인데 여기다 A 동그라미 아니면 뭐 기억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에서 기억 A의
이 염색체를 가진 그 사람의 ABOC 혈액형 유전자형이 B5래.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A에 들어갈 유전자는 O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이제 동그라미 쳐갖고 틀려온 다음에 선생님 이거 O 아니에요? 이런다고. 난 매년 이 수업을 똑같이 하는데도 매년 시험 기간 가까워지면 이런 애들이 나타나요. A 자리에 들어갈 거 O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진짜 제가 생원을 가르치면서 받는 모든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제일 빡쳐요. 진짜. 매번 가장 열심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 때 오는 화도 제일 크지. 그럴 거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아까도 얘기한 부분이랑 비슷한 건데 너희가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기본 개념이 약해지는 것처럼 나도 너네들 어려운 문제 풀게 만드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기본 개념 잡아주는 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본 개념을 좀 꾸준히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긴 B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는 이제 똑같이 염색체로 불러주는 거고. 이제 여기서 근데 여기서도 조금 더 해야 될 얘기가 뭐가 있냐. 일단 요 가운데 동그라미 이름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 딱 봤을 때 여기 뭔가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날개 붙어 있고 요 가운데 요 동그라미의 이름을 동원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이제 동원체라고 부르는 애인데 여기서 이 동원체에 관련해서 포인트 얘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실제 염색체에는 이렇게 생긴 동원체는 없습니다. 원래 염색체는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생겼어요. 그냥 뭐 살짝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약간 온폭 들어간 형태 정도는 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제에 나오는 그림처럼 동원체가 딱 구분돼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 편하게 시험 문제나 어떤 문제집들에는 이런 동원체를 따로 그려주는 형태의 염색체가 많이 그려지는 편인데 실제로 동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가운데 걸 동원체라고 하는데 얘도 염색체고 얘도 염색체고 그래서 얘가 복제돼서 얘가 된 건 알겠는데 근데 얘는 동원체에 이렇게 날개가 한 쌍 그냥 요거를 하나로 보면 되는데 이게 하나씩 달려 있는 거고 얘는 두 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요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과 요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뭐라고 불러줄까요? 이것도 중학교 때 쓰는 용어인데 사실 용어 자체는 지금까지 한 거에 한 80%는 중학교 때도 쓰는 용어들이긴 하지. 염색 분체. 오케이.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염색체와 요렇게 생긴 염색체를 구분해주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주로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이렇게 생긴 애들을 염색 분체가 두 개인 염색체 정도로 표시해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 복제가 된 애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위에 걸로 굳이 얘는 이제 뭐 염색 분체란 표현을 굳이 이용해서 표현하지는 않긴 하는데 만약에 표현을 해보려고 하면 얘는 염색 분체가 하나인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잠깐 쉴까요? 자, 그래서 이어나가 보면요. 그래서 아까까지 했던 얘기가 뭐 상동염색체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던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라지알 스몰알 이런 게 있으면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형질 하나를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거 그냥 염색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상동염색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완벽하게 동일하다 혹은 그냥 동일하다 이런 식의 표현은 그냥 무조건 틀리다고 보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랑,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복제돼서 만들어지는 게 이건데 요건 염색 분체가 2개 들어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었으니까, 이어서 가보면 요 대립 유전자에 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것도 이제 많이들 헷갈려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많이 그 책 설명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라지 R, 스몰 R 이런 완두콩의 뭐 모양 이런 걸 갖다 놓고 이걸 이제 대립 유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냐면, 이제 우리가 이 대립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대립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마주 서서 약간 싸운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대립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요 라지 R은 둥근 유전자고, 그리고 스몰 R은 주름진 유전자니까 얘네 둘이 내용이 달라서, 그래서 이 둘이 다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의 정확한 개념은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야.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한 쌍이 있게 되는데 이 한 쌍을 대립 유전자라고 부른다 라서요, 어떤 완두콩 기준, 완두콩 모양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어떤 완두콩은 라지 R, 스몰 R의 대립 유전자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완두콩은 라지 R 이렇게 대문자만 2개 가져도 이 둘이 대립 유전자 관계인 거고요. 그리고 스몰 R 이렇게 소문자만 2개 갖고 있어도 이것도 대립 유전자 관계입니다. 뭐 혈액형 쪽으로 아까 ABO식 혈액형 얘기도 잠깐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O 이렇게 해서 A형인 사람이 있고, AA여서 A형인 사람이 있고, BO여서 B형인 사람, BB여서 B형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혈액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은 요 A하고 O가 대립 유전자인 거고, 요런 사람은 A하고 A가 대립 유전자인 거고, 이런 사람은 B하고 O가 대립 유전자인 거고, 이런 사람은 B하고 B가 대립 유전자인 거야. 그러니까 둘이 다를 필요가 없어요. 대립이란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이렇게 한 쌍의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 관계가 되는 거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 관계,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 이제 염색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자, 일단 상염색체 44개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동으로 해서 22쌍이 될 거고, 성염색체 2개도 이제 한 쌍을 이룬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은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으니까 흔히 23쌍의 상동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편의상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상염색체 44개 22쌍은 서로 다 똑같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성염색체 같은 경우는 남자는 XY를 갖고 있고 여자는 XX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X염색체는 그려질 때도 그렇고 실제로 약간 좀 크고요. Y염색체 같은 경우는 좀 작습니다. 그럼 과연 X염색체와 Y염색체는 상동염색체라고 할 수 있나? 아이고야. X랑 Y는 상동염색체인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동일 것 같아요? 상동 아닐 것 같아요? 상동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그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었어?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상동이 맞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런 측면 말고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해봤을 때 상동이 아니어야 맞지 않아? 아까 우리 상동염색체 처음 제가 개념 말씀드릴 때 뭐였어? 상동은 서로 같은 염색체, 서로 똑같이 생겼으니까 상동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X랑 Y는 상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념적으로 유전적으로 X와 Y는 상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해. 상동이 아니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x와 y는 같은 형질에 대한 대립유전자를 나눠 갖는 관계가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X 염색체에 들어있는 형질과 Y 염색체에 들어있는 형질은 아예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냐면, X 염색체에 들어있는 형질들은 여자들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에 비해서 남자들은 한 개의 유전자만으로 결정됩니다. 대립유전자 쌍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염색체 유전이 된 모든 것들이 남자의 경우에는 대립유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여자의 경우에만 대립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염색체,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큰 포인트야. 만약에 완두콩 유전자, 완두콩의 모양 유전자 같은 이런 걸 여기 성염색체에 대입해서 생각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라지 R, 스몰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이런 식으로 한 쌍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하면, 남자는 한 개씩만 들어있고 끝이에요. Y에는 안 들어있어요. X에 들어있는 형질은 Y에 안 들어있어요. 아예 다른 형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분석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응용 문제들에 쓰일 단서가 됩니다. 정말 제일 흔하게 쓰일 단서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시작을 거의 다 여기서 해줄 겁니다. 너네 유전이나 유전자 분석이나, 그러니까 결국 이 유전 파트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이것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했었던 거라서 들어보셨을 거긴 한데, 약간 퍼즐 푸는 느낌으로 풀어야 돼. 뭐 아니면은 뭐 방탈출 카페 이런 거, 뭐 아니면 이제 추리 소설, 추리물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서를 찾고, 그래서 단서를 뭐 처음부터 여러 개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하나의 단서만 보일 수도 있고, 단서를 찾았을 때 이 단서를 해석하면 그 해석한 걸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단서들이 눈에 보일 거고, 그럼 그걸 통해서 또 그 단서들을 이용해서 그 단서를 해석하면 또 그걸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들이 보일 거고, 이렇게 단서를 찾고 해석하고, 그걸로 새로운 단서를 찾고 또 해석하고, 이렇게 단서를 연결해가는 형태로 다 문제를 풀게 될 거거든. 근데 대부분의 문제 그 단서 찾기의 시작, 가장 처음에 하게 될 게 이 성염색체를 이용한 거예요. 남자한테는 대립유전자쌍이 없고 여자한테는 대립유전자쌍이 있다라는 사실, 이걸 이용해 줄 거니까, 그래서 개념적으로 무조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고 가장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냥 그렇게 방금 얘기한 그대로 남자한테는 대립유전자 없음, 여자한테는 대립유전자 있음, 이렇게만 기억해도 상관없어. 실제로 그렇게 쓸 거니까. 분석해봤는데 뭐야, 얘는 대립유전자가 없네? 그럼 남자겠구나. 얘는 대립유전자가 있네? 얘는 여자겠구나. 요 염색체는, 얘 유전자는 대립유전자가 없네? 그러면 성염색체 상에 있고 얘가 남자인 거고. 이런 식으로 써먹을 건데, 써먹는 건 나중에 보면서 연습을 한다고 쳐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X랑 Y는 엄연히 유전적으로 상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Y 염색체는 X 염색체와 전혀 관련 없는 유전자들이 또 따로 들어있는 거야. 아예 다른 형질들이 들어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 남자만 갖게 되는 특징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대머리, 그렇죠? 대머리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대머리는 여성은 없습니다. 보통 여성의 탈모나 대머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게 많고요. 대머리 유전자 자체는 Y 염색체를 통해 유전되기 때문에 유전적인 대머리는 남자한테만 나타난다. 그런 이유가 Y 염색체에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대머리 유전자라고 하는 거에 대립 유전자가 X에 없는 거야. 그건 X에서 Y 쪽도 마찬가지야. X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대립 유전자가 Y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예 둘이 상관이 없다고. 분리해서 봐야 돼요. 유전적으로는. 그래서 아예 요 남자 쪽을 분리할 때는 어떤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냐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23쌍의 상동염색체를 갖고 있고 남자는 22쌍의 상동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또 표현을 합니다.
저 하나가 상동이 아니니까. 대신에 근데 어떤 표현을 써주기도 하냐면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근데 어떻게 보면 상동이기도 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둘은 유전적으로 상동염색체가 아니지만 아마 책들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을 건데 상동염색체처럼 행동한다 라는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그때는 X랑 Y가 그냥 상동염색체처럼 행동을 해.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식의 행동인지는 세포 분열 얘기하면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건 그냥 요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근본적으로 이 둘은 상동이 아니다. 그래서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지금은 더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사실 세포 분열 자체가 이번 그 생원에서 세포 분열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은 없어요.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포 분열에 대한 질문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유전자 분석과 관련된 걸 많이 할 거라서 이 내용보단 이 내용과에 관련된 걸 더 많이 쓸 거라고. 그래서 이걸 더 우선적으로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히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두 가지 정도 더 정리를 해볼 건데 핵상이라는 것과 핵형이라는 것도 같이 이제 보면요. 얘네들은 그냥 그 자체 그냥 어휘 단어 암기하듯이 그냥 알아야 되는 용어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약간 핵산 느낌으로다가 얘네들도 이제 그냥 생긴 거 보고 그대로 해석해주면 되긴 하거든. 핵형 뭐게? 핵의 모양, 형태. 그래서 얘는 핵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핵의 모양이 진짜 궁금하진 않아. 뭐 계란 노른자처럼 생겼겠지. 근데 그 핵의 모양이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여기에서 얘기하는 핵이라고 하는 건 다 유전자, 염색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유전자의 모양 혹은 염색체의 모양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핵형은 그래서 뭐 어떤 뜻이냐? 염색체의 모양, 개수 등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걸 핵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체의 외형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핵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형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중요한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될 만한 단어는 아닌데 이 핵형이란 단어가 그래도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딱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핵형 분석이라는 게 있어. 아까 요 상염색체를 크기 순서대로 해서 1번부터 22번으로 나열한다고 했잖아요. 그 크기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주는 방식이 핵형 분석인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세포를 꺼내. 그것도 여러분들 세포 중에서 분열하고 있는 세포를 꺼내가지고 진짜 걔를 염색해서 일일이 셉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네. 얘가 제일 크다. 그럼 요거 1번에 갖다 놓고 얘랑 똑같은 거 하나 더 찾아서 걔도 1번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진짜 일일이 이렇게 염색체를 나열해요. 그래서 핵형 분석을 보면은 큰 것부터 해서 22번까지 순서대로 쭉 상염색체가 나열이 되어 있고 맨 뒤에 성염색체 두 개가 따로 적혀 있는 이런 형태로 핵형, 그러니까 염색체를 그냥 쭉 나열해 놓거든. 그런 다음에 보면 우리가 진짜 염색체의 외형적인 특징을 한 번에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핵형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걸. 근데 핵형의 특징 중에 다른 거는 몰라도 핵형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 같으면 핵형이 같아요. 이게 유전학적인 종의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뜻?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핵형은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뭐만 빼고? 성염색체만 빼고. 성염색체는 XY와 XX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상염색체의 형은 종이 같으면 다 똑같아야 돼요. 실제로 지금 우리 여기 여섯 분이랑 나까지 해서 7명의 핵형 분석을 해보면 성염색체 제외하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성염색체도 4분 갖고 이렇게 3명 갖고 하겠지.
아, 여기 5번 같은 건가? XX 라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형 분석, 그러니까 핵형이라고 하는 건 종을 구분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도 침팬지가 맞을 거야. 침팬지가 그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 보통 보편적으로 나오는 46개짜리 뭐 생물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내 기억엔 그게 침팬지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침팬지도 똑같이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걔네들도 성염색체가 있고, 걔네들도 XY의 성염색체를 갖는단 말이야. 근데 걔네도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고, 우리도 46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침팬지의 핵형 분석 결과와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는 같겠어, 다르겠어? 달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다르면 핵형 분석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핵형 분석 결과가 다르면 종이 다른 거겠구나라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핵형은 딱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중요도는 핵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핵상, 이제 요게 첫 번째 핵심 단서였으면 얘는 두 번째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얘가 1-1, 1-2쯤 됩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린 모든 분석을 할 때 얘랑 얘는 분석을 꼭 하면서 갈 건데, 핵상이라고 하는 건 핵의 상대적인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말이 이상하잖아. 핵은 세포당 한 개씩만 있겠지. 그래서 핵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염색체의 상대적인 개수를 표현하는 게 핵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임말이지. 염색체가 핵이니까 핵상, 이렇게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핵상은 딱 두 가지로만 표현을 하는데, EN과 N으로만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찾으면서 이것도 찾을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모든 세포들을 분석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게 각각의 세포가 핵상이 EN인지 N인지부터 분석하고 시작할 겁니다. 항상 우리. 그게 문제 푸는데 기본적인 단서가 돼요. 핵심 단서가 돼요. 근데 그럼 EN이랑 N은 무슨 차이냐? 뭐 그냥 딱 보이는 차이가 뭐가 있어? 얘는 뭐고? 이거의 2배의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이 둘은 그냥 딱 짝꿍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염색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 얘는 세포 안에 상동염색체 쌍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얘는 세포 안에 상동염색체 쌍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경우를 따져보면 사람한테서 핵상이 EN인 세포라고 하면 사람의 체세포, 46개의 염색체가 다 들어있는 세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의 세포 중에서 핵상이 N인 세포 하면 염색체가 23개만 들어있는 세포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23개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 상동이 없이 딱 절반씩만 들어있는 그런 세포를 이제 핵상 N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핵상 N짜리 세포는 뭐가 있겠어 그러면? 핵상 N짜리 세포 뭐야? 우리가 한 번에 부르면 생식세포라고 부르면 되고 따로 부르면 정자난자라고 부르면 되는 애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모님한테 절반씩 물려받았을 그 유전자가 그 절반이라고 하는 게 핵상 N짜리 세포들이 되는 거지. 핵상 N짜리 세포 2개가 만나서 2N짜리 세포 하나를 만들고 그게 체세포 분양한 결과가 여러분들인 거지. 그런 식이기 때문에 EN과 N의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핵상,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용어도 많이 정리를 했고요. 용어의 개념들도 당연히 좀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개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여기 있던 거 이거죠. 대립유전자의 개념하고 그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존재한다 라는 거. 이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중요했던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요거 성염색체라고 하는 건 실제로 X랑 Y는 상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여자의 경우에는 XX라서 상동을 갖고 있으니까 성염색체에 대해서 상동이 있으니까 대립유전자를 한 쌍 갖게 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X 하나, Y 하나씩을 갖게 되기 때문에 둘이 상동이 아니라서 X 염색체 유전되는 건 하나씩 Y 염색체 유전되는 것도 하나씩 그러니까 한 쌍씩이 아니라 하나씩이어야 된다는 거 대립유전자가 없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세 번째 핵상은 ENN을 얘기하는 건데 EN은 상동이고 N은 상동이 없는 거 그러니까 EN은 사람 기준으로 46개가 다 들어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N은 그 46개에서 절반씩 상동 중에 하나씩을 뽑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상동이 없는 핵상 N자리 세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서 쓰는 거나 단서를 직접적으로 사용해 보는 거는 다음 주에 연습을 할 거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이거랑 엮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오지 않아? 어떤 그냥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볼게. 자,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A라는 사람의 세포를 하나를 갖다 놓고 B라는 사람의 세포를 하나를 갖다 놨어. 그리고 얘들은 사람이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뭐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그냥 우리가 하나씩 놓고 얘들이 몇 개씩 있는지를 한번 본다고 해봐. 근데 A 사람의 세포는 1, 1, 1, 0 이렇게 되어 있고 B 사람의 세포는 1, 1, 1, 1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쓰게 될 거거든. 생각해보면 봐봐. 지금 이걸 보면 요 라지 A 스몰 A 우리가 같은 알파벳을 쓴다는 거는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일 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뭐 굳이 단서를 추가적으로 좀 더 달자면 이거랑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의 세포에 요걸 보면요. 지금 얘는 핵상이 EN이겠네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지. 왜? 라지 A와 스몰 A는 분명히 대립유전자일 건데 얘는 지금 대립유전자가 있네. 자, 대립유전자가 있으려면 상동염색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상동염색체가 있으려면 EN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얘가 EN임을 알아내고 근데 옆에도 보니까 얘도 그냥 한 쌍이 있는 거니까 얘도 그냥 EN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람 A 것도 보면요 여기를 보면은 아 얘도 그냥 EN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근데 얘는 이걸 봤더니 EN인데 얘를 보니까 얘는 짝꿍이 없네? 그럼 얘가 남자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라지 B 스몰 B 쪽이 성염색체 유전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B가 여자인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단서를 쓰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좀 더 붙여야 되는 것들이 많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 뭐 G1, S, G2, M 뭐 이런 거랑 M1, M2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랑 이런 걸 분석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다 버무렸을 때 문제를 풀게 되는 거니까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딱 연습을 할 거고 그걸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사실 20분 일찍 끝나는 거가 되게 돼버리긴 했는데 뭐 어때? 우리 아프고 힘든데 컷송 좀 일찍 끝내보자.